인식, 한국의 현재의 모습,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나, 4차 산업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대학 교육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산업시대의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거티브 규제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순서로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문제인식, 이 자료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 100페이지래요 이게. 내가 우리 교수들이 진짜 이건 좀 알고 좀 하자 하는 뜻에서 내가 전국에 지금 이것을 이 관계를 변형을 해가지고 나 지금 오늘 정치학계 행정학계도 유사한 발표를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 저성장 세계가 우리나라가 지금 3% 성장을 한다고 작년에 했는데 지금 금년에 들어서 2%도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맹년에는 1.8%, 1.5%까지 떨어져 가가지고 맹년에는 더 어렵다 그러면 일자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출산의 문제예요. 저출산에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2.1이래요. 2.1이. 그런데 유럽에 있는 선진국은 1.96이에요. 그런데 OECD 국가에서 우리는 0.97, 0.96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0.96으로 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2050년 되면은 우리 인구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여자들이고 젊은 장가 간 사람 무조건 3명 이상 놔줘야 한다고. 전에 안 놔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60년대 다닐 때는 뭐를 그랬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아 기르자 그랬다고. 그런데 나는 어거지로 딸아들을 길러놨어요. 그런데 그때 뭐를 했느냐, 예비군을 나가고 그러면은 정관수술을 시켰어요. 우리는 30년 50년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고 이거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예산 다 통과시켜가지고 해야 하는데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모습. 또 하나 노동 생산성이 제일 떨어져 있는데 노조 가입률이 우리가 한 9%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가입되는 사람들은 부르주아 노조들이에요. 자기 자식까지도 노조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개선이 안 되고 생산성에 따라서 월급도 주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거 개선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또 문재인 정부 9년 최하위로 지금 경제성이 떨어졌는데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몰라.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거 뭘 보고 잘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어. 또 하나 부정부패가 제일 심한 나라, 대통령을 다 묶어 들어가게 하는 나라, 민주화는 세계 제1위지만 이건 그러니까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보는 부정부패의 소굴이라고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다 얘기해요. 거짓말로 가난한 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 있는 이번에 방위비 올리는 것도 1조 원에서 5조 달러로 이런 돈 날도둑놈 같은 놈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적당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 IMD에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63개국 중에서 62, 그 앞에는 64개국에서 64위, 제일 꼴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모든 곳에서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빨리.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은 뭐냐? 여러분들 2050 클럽이나 3050 클럽을 란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50 클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1인당 GNP가 2만 불이면서 국민이 거의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가 6개국이 있었는데 일본이 87년, 미국이 88년,
프랑스, 이탈리아가 90년, 독일이 91년, 영국이 96년에 하고 나서 우리가 2012년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2050 클럽에 진입했어요.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국가 경쟁력을 하는데,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뭐 1인당 GNP로 할 수도 있고 인구로 해갖고 생산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지표가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7위권으로 우리가 2050 클럽에 2012년에 들어왔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는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더라도 불황이나 이런 거 호황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나라가 2050 클럽이다. 2050 클럽이 중국을 G2라고 그러지만 중국이 1인당 GNP는 인구가 15억이지만 6,800불밖에 안 되니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가 1인당 GNP로 하면은 12만 5천 불이지만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됐기에 룩셈부르크를 선진국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김정일이가 매일 로켓을 쏴도 우리나라의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가 뭐라 그래도 그만큼 우리는 경제적으로 30% 이상을 우리가 GNP의 30%를 국방비에 갖다가 쓰면서도 우리가 2050 클럽에 진입했고, 당연한 사마불 소득의 3050 클럽에 진입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실공히 국가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봐보면 명실공히 우리는 7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나가 논문을 쓸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7위 수준에 맞게끔 정치도 하고 교수들이 잘 가르치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잘 해야 한다 하는 전제를 주고 나는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89개국을 돌아다녔지만 우리나라 와서 최고야. 얼굴 잘생기고 요즘 IQ가 우리나라가 106으로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은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지만 잘났다고 하는 경환심. 이게 문제예요, 문제. 우리가 GNP R&D를 20조를 우리가 쏟아가지고 우리가 전체 전 세계에 R&D GNP 수준으로 해봐면 우리가 1인데 노벨상 타는 사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밖에 노벨상 과거로 안 나오는 이유가 나눠먹기 식으로 거짓말하고 부정부패하고 우리 논문 학교에서 우리 교수들이 하는 논문 전혀 가치도 없는 거 남 카페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리끼리 해서 뭡니까? 이런 문제, 우리 과학계 R&D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7위다. 그러면 7위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나왔으니까 이건 내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한적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3만 불에 지금 도달을 했는데,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부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88 올림픽 대회를 할 때까지 우리가 평균 9%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졸업하니까 88년까지 우리 대학교 졸업생이 100%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대학 진학률이 평균 얼마였냐면 한 32%, 88년. 그 이후로 대학을 막 들어가가지고 우리 대학 진학률이 지금 82%에서 79%로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작년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다. 뭘 가르치는가는 모르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88년도까지는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88년에 우리가 IMF를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 성장 8, 9% 되는 것이 뭐를 내느냐 3%대로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금년에 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문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거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 작년 말에 31,349불 1인당 GNP로 해가지고 명실공히 3050 클럽의 7번째로 하는 나라인데, 이게 왜 일자리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안 되고 늙은 사람들만 일자리 100만 원 줘야 할거 50만 원 쪼개주고 그거 일자리 쳤다고 이런 사기치는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스타트업이 새로 벤처기업이 생겨야 하는데 벤처기업에 관련된 이런 지표를 봐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죠. 또 주요 도시의 이런 것들을 봐보면
52개 도시 중에서 우리나라가 봐보면은 서울이 저렇게 뒤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22 이하 수준이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IT에 1등이고 뭐 어쩌고 그랬었지만 벤처 창업이 그 수준으로 보면 22 수준이다. 그러게 이게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모든 시골이고 어디 있는 사람들한테 3만 클럽에서 2층에 세계 7위로 다 사는데 당신 사기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나도 괜찮지를 않아. 왜? 소득 비율 빈부차가 너무 심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우리나라 아까 저기에 봐보면은 노조 가입률 10%에 되는 사람은 평균 임금이 얼마냐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요. 그런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가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이게를 개선하는, 이건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호보험 클럽에 진입했을 때 1인당 GNP 하는 것도 쭉 한번 보고, 제조업이나 뭐나 1인당 임금 수준이 엄청 올랐는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자동차 1인당 임금 수준이 5사 평균이 9천만 원이에요. 토요타는 8,300만 원, 폭스바겐은 8,400원. 제일 일을 안 하고 싸우면서 임금이 제일 비싸지고 있다. 조선도 마찬가지. 이런 거 한계기업 제조업에 대해서 소비 패러다임이 엄청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곳을 들으려고 그러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뭐냐 그러면은 원래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놔두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대신 그런 것을 싸게 파는 것이 아마존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뭐래 모든 주문을 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백화점도 제일 빨리 싸게 해주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제일 큰 이유는 고객에 대한, 아마존에 가입을 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 유학생들이 있지만 아마존에 멤버에 딱 가입되면은 가입 여성한테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존에서 사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 내 생리대 그 떨어졌죠? 보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쌀을 주문하거나 뭐다거나 이런 것들 다 가입해 놓으면은 자기가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모든 생활의 정보가 아마존이 알아가가지고 여기 우리 카카오톡에 오는 것 같이 스마트폰으로 당신 쌀 떨어졌죠? 떨어졌죠? 무슨 가습기 뭐 떨어졌죠? 뭐 이런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정보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체인이 최고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마존입니다. 그만큼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 옛날에 대형 백화점 미국이 다 망했어. 다 망해. 그런 것이 이런 스마트 시대다. 우리가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제 기술을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전문가들이라는 것도 병원에서 로봇이 수술을 한다. 로봇이 거기서 한 80~90%를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도 모든 것을 보고 딱딱 찍어가가지고 하면은 그게 바로 카드 딱 해가지고 집에 배달까지 다 해주는 이런 시스템. 우리도 이제 롯데백화점이고 신세계고 이제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술이 막 덩달아서 이제 변할 거예요. 그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이제 봐보면 그 욕구 5단계를 우리가 기술 측면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변해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 4차 산업에 들어왔어요. 4차 산업에. 그럼 4차 산업에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1월달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뭔 얘기를 하나요? 지금 4차 산업이 혁명 시대다. 4차 산업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700만 개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200만 개밖에 안 되니까 500만 개가 그대로 없어지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교육 제도나 정책을 해야 한다. 세계 경제, 세계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는데 일자리 창출을 잘하는 나라는 재선이 가능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나라는 다 떨어졌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오바마도 그렇고 독일의 메스켈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제일 잘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마자 뭐를 했냐, 청와대에 일자리 창출 상황판 한다고 야당 법석을 했는데 상황판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놈 엉터리 같은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다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일자리 창출에 일자리가 4차 산업이 되면은 일자리 창출에 문제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 찬반 논리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없어요. 새로운 일자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비만 하면 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건 요거예요. 이제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이 도대체 뭐가 틀리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물어봐도 이것을 제대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고시에 출제해가지고 사무관을 뽑는데도 이 얘기를 하면 제대로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대학 교수도 그래. 일자리 1, 2차, 4차 산업이 뭐가 틀려요? 뭐 대답도 안 하고 모르고 뭐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것을 봐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은 뭐냐? 1차 산업은 우리가 전기기관을 만들어 놓던 1700년, 800년대를 얘기하고 2차 산업은 산업혁명이 전기나 기계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이런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 3차 산업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컴퓨터가 생산돼가 가지고 정보화를 일으키는 인터넷이 생기는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4차 산업은 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했던 것을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별짓 다 하게끔 만들어 놓게끔 만들어 둔 것이 4차 산업이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은 어떤 얘기를 하냐? 국가나 개인이나 회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거나 과거에서 현재까지 있는 생산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은 뭐에 들어오면은 초연결사회, 빅데이터, IoT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배우느냐? 과거에 있는 그런 정보보다도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상의 데이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IoT를 초연결로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2016년에 이세돌을 하고 아바타하고 우리가 해가지고 이세돌이 3대로 졌잖아요. 그 얘기는 전혀 쓸모없는 그 데이터를 바둑을 잘 뒤는 고수들이 쓴 그 수를 입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이세돌이가 제일 바둑 잘 뛴 이세돌을 이긴 것이었다. 그때 그거를 할 때 나는 뭔 얘기를 했느냐? 나는 바둑 조금 뛰는데 이세돌이가 바둑을 뛸 때 1단에서 9단인데 9단에 오는 정수대로 두면은 틀림없이 진다. 정수가 아닌 그냥 자기가 꼼수로 쉬운 것으로 해가지고 풀었더라면 이세돌이가 이길 수 있었는데 고수들이 쓰는 정수로 얘기를 할 때 그 정수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세돌이가 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산업의 그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중앙집권화. 또 여기는 타율적 톱다운식으로 모든 걸 지배하는 시대. 뭐 지배와 통제. 모든 것이 밑에 위에서 지시하는 시대. 그리고 단순한 노동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는 시대지만
4차 산업의 특징은 분권화예요. 지방 분권화니 뭐니 분권화 시대 자율성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쫙 회장, 사장, 부장 뭐 이렇게 있던 것을 팀제로 만드는 그런 자율성, 다양성 또 모든 것을 연대, 콜라보레이션 돼야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을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은 뭐를 하느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기본적인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렇게 정권을 지배를 하면서 4차 산업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아직도 여기 중앙집권화 서울에서 모든 걸 중앙에서 다 지시하고 이 시대 1차, 2차, 3차 시대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분권화하고 자율성, 다양성, 콜라보레이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한다고 우리가 20년이 지나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대에 예산을 거부금으로 20%를 정부에서 내려주고 80%를 정부에 다 집행하니까 정부 말 안 들으면은 그건 안 줘.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는 이게 4차 산업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안 이루어진다. 교수님 지금 80분 세션 중에 예. 다 끝냈어. 다 끝냈어. 이거 다 끝냈어. 나 이제 5분 내에 끝낼게. 예예. 이거 빅데이터, 인터넷, 예. 클라우드 컴퓨터, 데이터 이런 것이들을 기존의 생산 방식은 기획 디자인이나 생산이나 홍보나 판매를 따로따로 했다고. 이걸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산업시대는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판매나 마케팅 생산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즉시 이루어지네. 처음부터 시작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기본적인 정책적인 그런 철학이 바뀌어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판매 따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또 이제 끝나라고 하니까 여기 자료 엄청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것에 대비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하는데 지금 그런 대비해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없어.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대학이 쌍팔렸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문제다는 거예요. 이거 일자리 창출 이건 마이다스라는 연예 우리나라에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이들이 천대일이에요. 천대.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 사람을 뽑는데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장이고 보이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면접 다 해가지고 뽑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 인사관리하는 거 한번 이거 한번 봐봐요. 자극을 주고 성과가 나오려면 신뢰, 판단, 열정, 발견, 전략, 모색, 성과, 행동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는 것은 역량과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데 천대일이에요. 천대일. 이런 성과 인재 그러고 이 공부를 안 하는데 시간을 빨리 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래 인재는 어떻게 하냐. 협력이래 협력. 콜라보레이션. 모든 사람이 융합을 해야 해.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우리가 딱 맞는 거 가지고 하는 그거 안 된다. 그건 지금 쌍판일 전반적으로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융합일 때가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 요거 전문직이 뭐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4차 산업의 교육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협력하는 괴짜, 교육 혁신을 하는데 학습 능력이나 협력이나 아이의 활용 능력, 기업가 정신 요것도 가르쳐야 되냐고요. 그리고 스마트 평생 교육을 대학교 학교 안 나오더라도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을 스마트를 온 국민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바보는 구청에서 무료로 65세 되는 사람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거 6개월 차 매달 회사 하는데 스마트를 하는데 우리 교수들 그렇게 못 써. 파워포인트도 안 해가지고 어리버리 해가가지고 남은 거 줘도 활용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기업가 정신의 코딩 메이커는 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 해결 능력. 아까 우리 타이틀에 있대.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가르쳤겠냐 얘기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 소셜 프로블럼. 소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문제 해결한다고 우리 대한 청년학교에서 내라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 문제 해결, 소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거냐? 오늘 기도연설하는 사람 듣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 배웠어요? 뭘 참, 아이고 또 열려야. 문제 해결을 하는데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이버로 다 하고 학교에 나오거나 뭐다거나 하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디스커스 하는 시대로 만들어요. 여기 미네르바니, 여기 무크니 다 그런 거 대학에서 칠판에 놓고 옛날 노트 가지고 안 돼. 그러나 이 대학에서 무크를 해가지고 하는 나라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봐봐요. 기업가정, 미국의 기업가정시 각 나라에서 하버드나 초일류의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지. 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유 오슬로 아젠다, WF 본고, 리스본의 아젠다 이거 다 다른 나라에서 진입도 대비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사람 중심 우리가 정책을 피해야 한다. 4차 사람이 모든 국민이 잘 쓰고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 VIP들만 모아놓고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의료나 제조나 아동이나 에너지나 금융, 물리, 농수산, 국방, 안전, 환경, 복지, 교통, 시티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혁명 경제적인 효과를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기능화해가지고 하면은 128조 원의 효과를 가져오는데도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데 하고 있다. IoT나 모바일이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AI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거를 가르쳐야 한다 얘기예요. 일단 마지막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4차 산업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모든 법제도를 파지티브 시스템이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파지티브 시스템은 모든 것을 규정화해가지고 규정에 들어있는 것만 하게 해주는 시스템.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거티브 시스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걸 최소한도로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규정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늘어나야 한다. 법이 이렇게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교대를 묻는 심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 규제 정책을 규정화하는 파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어떤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유엔에서 얘기를 하는데 21세기 국가가 지속 성장을 위해서 장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1세기의 기술은 뭘 가지고 기초 문해를 기초적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국민적 교육을 딱 받으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핵심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기초 문제 해결. 두 번째 역량. 학생들에게 어떻게 복잡한 도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아무리 기초가 있다고 역량이 있었더라도 조국이 같이 인성 자체를 개파진 놈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만들어놔야 사회에 봉사하는 두 사람이 다 교수이면서 저런 거짓말 해가지고 하는 인성이 개판인 이런 역량이나 기초문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문해는 뭐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문해, 수해, 과학, ICT, 재정에 관한 문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또 역량은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그것도 이것도 주조하지만 제일 문제는 인성이 제대로 돼. 정의가 있느냐, 주도성이 있냐, 일관성이 있냐, 도전성이 있냐, 적응 능력이 있냐, 리더십이 있냐, 과학 문화에 대해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